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R의 공포,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이어서 이번에는 D의 공포,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 경제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 사실상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플레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디플레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디플레에 대한 공포감을 사실 키운 면이 크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저물가가 저소비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 디플레에 대한 공포는 어찌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선 걸까요? 디플레는 정말 공포감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디플레에 대한 정의, 디플레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년째 디플레 상태인 일본의 상황을 두루 살펴보고 우리가 이 디플레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비우시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왼쪽으로 상명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이 소식부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04%를 보였습니다. 7달 연속 0%대를 보이더니 이번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기록적인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란 예상에 소비나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경기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일부 일시적 요인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 무와 배추 같은 채소류가 풍작을 맞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자릿수로 오르는 등 상승률이 높은 경우도 많은데 이렇다 보니 물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뭐 가격이 뭐 내려갔다 이런 것보다 그냥 평균 수준이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도 없습니다. 최근 소비 지표 부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수요 정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하방 압력이 세지면서 혹시라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을까. 정부는 저물가가 두세 달 더 이어진 뒤 연말엔 물가 상승률이 0%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이야기할 때는 네. 항상 그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란 말은 지난해의 8월 달에 비해서 네. 올해 8월 달에 물가가 더 하락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의 경우와 경제 성장률은 기준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냥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비교로 보면 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폭염이 와가지고 아마 여기 모르는 분들 그러겠지만 지난해 상추를 정말 상추 없이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맛있었어요.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었죠. 맞아. 상추.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하시면 올해 여름철에 더웠지만 이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추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이 상당히 심리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그래서 좀 자꾸 나오는 건데요. 디플레에 대한 정의는 IMF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은 통화공급과 신용의 수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뭐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경기도 같이 나빠지는 거, 이렇게 보통 경제학 이론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1월부터 0% 물가가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 물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물가 상황이 깊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좀 세 분한테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생각부터 좀 들어보죠. 예, 뭐 논란이 있습니다. 뭐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농산물 출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6.6%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사실 디플레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그 물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공급 가격이 떨어져서 이 물가지수 상승률이 낮아졌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자를 사실은 수요 충격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공급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디맨드 샥이냐 서플라이 샥이냐를 봤을 때 서플라이 샥이라고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 맞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라면 예, 디맨드 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디플레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8월 달에 이제 근원 그 물가 상승률 근원 CPI라고 합니다. 예. 근원 CPI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 유가, 예. 이제 요걸 뺀 뺀 거죠. 건데 전년 동기 0.8%로 비교적 낮아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이 좀 이례적이라고 봐서 디플레이 현상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양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지난 12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동년 대비 그렇게 그렇죠. 지난 12개월 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한번 1개월 단위로 봤어요. 전 월 대비로 한번 봤더니 지난 12개월 동안에 그 최근 8월만 빼고선 지난 11개월의 차이는 그 전년 11개월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서부터 7월까지 봤을 때는 금년이든지 작년이든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예. 금년 8월하고 작년 8월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인플레이션율이 그 전월 대비로 0.9%였는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 거죠. 예, 폭염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금년은 0.2%밖에 안 돼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신선 그러니까. 그 식품뿐인데 요거를 그러면은 양쪽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빠졌다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신선 식품이 그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8월에 그 인플레이션 쇼크가 작년에는 컸기 때문에 네. 그 11개월하고 그 이 마지막 8월에 다 가중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고 나왔는데 금년에는 8월에 인플레이션율이 비교적 낮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조금 음성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율을 좀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8월에 디플레이션 나왔다는 것은 임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11개월을 보면 우리가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 이번 달에 빠졌다는 것은 확실히 일시적인 이유지만은 예. 계속 우리가 작년, 재작년 또 2년 전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추세를 보면은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요적인 그러게요. 원인으로 봐야죠. 수요적인 원인 보통 이제 디플레를 얘기할 때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가 발생하는 사례를 특히 뭐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양 교수님 말씀대로 수요 부족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는 그러면 디플레이 뭐 초입이다, 디플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다라는 해석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 역시 이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또 우리 이 교수님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플레 여부, 저물가 지속 여부. 이게 8월달에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이 0%온 것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R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는 1분기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 0.4%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0.4%인데 올 성장률이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야, 이게 불경기와 저물가가 같이 가는 것의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디플레이가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시그널링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아마 경제학자에게 예측이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뭐냐 물으면 아마 리세션일 겁니다. R의 공포일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 부분은 이거는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FRB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제학자들한테 물을 때 R에 대한 판단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R을 겪었던 시기 자체라는 게 월드워 II,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기간 자체라는 게 다 짧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짧은 기간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R이 겁나죠. 겁나기는. 왜냐하면 역사상에
항상 리세션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정책 변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저성장 기조에서 이게 직면하니까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뭐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보기에는 아니다. 일단 논의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학자분들에 따라서 뭐 초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좀 각자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아마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저물가 상황이 우리 양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사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교수님부터 왜 저물가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기업 경기와 관련돼서 좀 수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로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낮은 수준 유지하고요. 근데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은 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더 지표인데 실제로 이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를 이제 백분율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 GDP 같은 경우는 기준 연도의 어떤 가격 지수를 이제 반영하는 거고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의 이제 가격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나눴을 때 이제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 명목 GDP에 대한 가격 지표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올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환율이라든지 실질임금 같은 게 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결국 기업들이 수요 부족 때문에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거죠. 물건 가격을 내렸다. 가격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인하 요인도 반영이 되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그 글로벌 교역 여건이 안 좋아지고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수요가 주는 데다가 공급 샤까지 이제 발생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온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소비자들의 그렇죠. 지금 하셔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그 심리 지수가 지금 8월 현재 92.5 정도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2년 7개월 이래로 가장 최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상당히 악화됐다는 측면에서 수요의 부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초에 나왔죠.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보면 소매 판매가 2달째 감소세를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2달째 감소세를 가지고 대단한 추이를 물론 유추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간 소비가 우리가 썩 좋지 않다는 거는 사실은 지표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양 교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뭐 결론은 똑같은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가격 하락 현상이 날 수 있는 영향을 본다면은 첫째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통화량이 줄었다. 그런데 역시 통화량이 지금 뭐 줄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적극적인 뭐 확장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수입품이 더 싸졌느냐, 우리나라 환율이 강화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난 한 2, 3개월을 보면은 그러니까 남은 게 실수요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부족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목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물가 상황이 이제 수요 부족 때문인 것이다. 사실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의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이 저물가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물가 상황 자체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두 분 말씀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 요인에서 발생하지만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낮은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그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일어나기 전에 배럴당 수요 가격 자체가 140까지 올라오고 110 올라갔죠. 지금 현재 배럴당 가격이 한 3, 40밖에 안 되는 데서 미국의 그 가스 때문에 한 60불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셰일가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가 모든 그 이 공업 제품의 원가에 모두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소비자 물가에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석유 에너지 가격의 하락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저물가라는 것이 우리만이 겪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다 그렇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RE하고 할 때는 세계적인 물가 추이가 어디 돼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2008년 이후에 특이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좀 한 가지 좀 예, 그 또 하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저물가를 지금 막 걱정했다고 했지만 지금 막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이번에 8월에 신선 그 식품만 제외시켜 보면은 다른 11개월은 그 과거 뭐 작년 재작년과 그렇게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수요 상태가 지금 계속 그 상당히 그 몇 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선 식품 하나가 갑자기 가격이 그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플레이션이라 걱정하는 게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그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거죠. 다만 예.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지 않다는 거지 그런 가능성은 계속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제가 하나만 멘트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의 2007년, 2008년 이후에 이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물가가 0% 있을 때에 어떤 과거로 생각하면 별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0%일 때 몇 %의 충격이 오면 이게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소값이 뭐 17% 떨어졌다. 이게 과거에 물가가 2, 3%될 때는 이 효과가 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요즘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낮은 성장률이나 낮은 물가일 때 뭐 하나가 아웃라이어로 탁 나오면 탁 튀면 그거로 인한 이 스피드오버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전반적인 추이 속에서 이 충격이 얼마나 강하게 왔느냐라고 보면은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서 교수님 말하는 대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아웃라이어라는 샥에 물가가 17%에 내린다는 거는 재수감인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니 옐런 미 연준 전 의장이 있을 때죠.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이 금융위기에 오랫동안 펼쳐왔는데 그렇게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옐런 의장이 답했던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물가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한 모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서 그 낮은 임금을 통한 그 싼 최종재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로 공급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종의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영향이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낮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목되는 게 정부의 복지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고요. 복지 예산이 내년에도 180조가 넘어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인데 이 복지 예산 부분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복지 예산 같은 경우 이제 정부의 어떤 소비나 투자와 관련된다고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소비에 비해서 민간 소비가 사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2분기에 정부 소비가 이제 2.2% 정도 늘었는데 주요 이제 늘어난 요인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민간 소비는 0.7%밖에 안 늘었어요.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소비가 지금 둔화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속적으로 오는 문제냐 그 문제인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적이 유지가 됐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데 하반기에도 사실 민간 소비 살아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정부 소비나 투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에 따라서 뭐 성장률이나 이런 물가 상승률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률 얘기는 저희가 좀 뒷부분에 가서 좀 마무리를 할 때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정부가 좀 내놓은 어제 이제 그 기재부 1차관이 내놓은 김영범 차관이 내놓은 그 물가 전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은 더 마이너스 물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연말로 가고 내년에 가면은 이제 1%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좀 저기 이제 그 디플레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정부가 보고 있는 이런 좀 더 중장기적인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먼저 이번에 그 디플레이션을 만든 주 범인이 신선식품이니까 그러니까요. 신선식품만 일단 본다면은 지난 한 5년 동안의 그 신선식품 그 전월 변화만 봤더니 언제든지 구정에 팍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추석까지 내립니다. 명절 때. 명절 때. 그래서 성장률이 내리든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로 가든지. 그 다음에는 추석 전후로 추석 한 달 내지 2달 전에 또 올라간 다음에 또 구정까지 계속 네. 내려가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추석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선식품 그 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다음 달에 그 전년 그러니까 12개월 그 인플레이션 가중 평균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진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일단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 예.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8월은. 그렇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신선식품 그 외에도 다른 품목이 지금 다 저기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우리가 수요 부족하다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그 정책 얘기를 그 정부 지출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정부가 하는 게 정부 지출 정책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확장 그 경제 성장에 도와주는 정책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같긴 했지만은 또 그걸 해치는 정책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가 52주 노동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요? 단축 예. 문제 또 그리고 예. 또 우리가 또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여놨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가장 가난한 분들 그 소득 작하고 가장 그 돈 많이 버시는 분하고 차이가 늘어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실업률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부 그 분들은 좀 잘 됐다고 했지만 일부 분들은 더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해가지고선 소비가 줄지 않았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면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좀 정부의 그 정책 믹스가 한쪽에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거를 줄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충돌돼가지고선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 우리 사회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이 지금 우리의 물가 물가 하락 0%대의 물가에 대해서 정부의 그 기여도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가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크게 나눌 때 이제 공산품과 재화 및 서비스로 생각하잖아요. 예, 예. 서비스 부분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게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하철 요금 자체를 동결한다든지.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8월 달에도 보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한 1%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집세도 떨어졌지만 공공 서비스 부분에 그렇죠. 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식의 이제 무상학비 이런 거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 요금이 불변이었어요. 불변이었으니까 지난번에 올랐는데 불변이니까 이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방금 우리 정부 당국자가 뭐 잘 알겠지만은 저 물가 때 공급 요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그 공짜로 주는 거, 비용을 지불하지 예, 않게 예. 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비스 물가를 낮추어주는, 예, 낮춰주는. 물가 자체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전년도 대비해서 예,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가 무상히 인플레이션 저물가 상황하에서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하죠. 수요를 그만큼 뭐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디플레에 대한 뭐 개념도 좀 들어보고 디플레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디플레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 교수님. 예. 디플레라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게 공포스럽게 물론 거시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실생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계속 낮아지면은 소비자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 좋은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저축하는 분들 같은 경우 급여 소득자 입장에서는 저축의 유인이 많이 떨어지죠. 투자의 어떤 유인책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건들을 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 사례 보게 되면 일본이 이제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래가지고 디플레 현상을 경험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이제 폭락하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야지 사실은 소비가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플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소비재 물건 구입하는데 가격 좀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 심리 상당히 위축시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네요. 양 교수님 하여튼 이거라면 뭐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좀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한테 어떤 월급 인상 해줄 여지가 없어지고 고용도 줄어들 수 고용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 소비에 대한 그런 욕감도 없어지고 또 지금 막 얘기했듯이 부의 효과가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왜 굳이 내가 금년에 사야 될까? 그러니까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죠. 악순환이 만들어질 때 이 말씀이군요. 예. 이거 우리 이 교수님한테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디플레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물가까지 나왔다 이렇게 사실 하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그 마트에서 만난 한 소비자 얘기처럼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과연 그 정도까지 낮아지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0%의 물가를 느끼고 있느냐 이거는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채소 가격은 이제 17%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채소라든지 먹는 양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물가가 떨어진다 그래도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공산품 우리 소비자가 꼭 필요해서 하는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일 그 비중이 높은 것이 음식 서비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식비 같은 거 그렇죠. 음식, 거죠? 영화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산품을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산품 내구재 같은 경우는 자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오락실, 그다음에 영화 보러 가고 외식하러 가고 교육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를 낸다든지 이런 거 우리 생활 물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하나도 못 느끼죠. 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최저임금 상승되면서 영화관 비용도 오르고 외식값도 오르고 그렇죠. 서비스는 더 없어지고 식당 가보면 전부 다가 기계만 나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같은 경우에 소비자 체감 물가가 우리를 못 느끼게 하는 거는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군을 보면 재화와 서비스 군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산정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 교수님 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는 이제 높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뭐 주류, 담배값, 교육비 이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목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식당에서 뭐 식사한다고 할 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업을 하실 때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줄면은 이제 손익분기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또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못 내리는 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제 뭐 담배값이라든지 뭐 음식값 이런 것들은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뭐 세금 비용 뭐 각종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양 교수님도 한 말씀. 계속 그 정부에서마저도 이런 뉴스를 계속 보도자를 계속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외식한다고 해가지고선 뭐 채소값이 내렸다, 고기값이 좀 내렸다. 그런데 외식값에서 우리가 비용 구조를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원자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 노동비, 인건비, 뭐 임대비. 그런데 그런 거는 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외식비는 내리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뭐 치킨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왜 닭고기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주니까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R의 공포
우리 이제 디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꼭 하나만 이야기를 더 첨가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면 아까 말하는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고용 시장도 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대졸 내지는 내년 신규 고용 사정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R의 공포란 말이 나왔을 때 정부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대기업들은 내년에 신입 사원을 채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업도 많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뽑을 예정인 대기업들도 적게 뽑을 거라고 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내년 신규 고용 시장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사실 별 희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FRB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끊임없이 젊은이들 희망을 가져라. 이런 걸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너무 공포심념 가지 말고 그러니까요. 희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뭐 대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이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뽑고 적게 뽑는데도 절대 수에서는 결국은 뭐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소기업들도 좀 좋아지고 중견기업도 좋아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고용과는 특히.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디플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디플레에 대한 이런 공포감은 사실 일본이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잃어버린 20년 또 심지어 뭐 잃어버린 30년에서 오는 그런 공포감이 실제 크기 때문인데 일본이 왜 디플레가 발생을 했고 일본이 디플레가 발생해서 어떤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양 교수님, 일본이 디플레가 발생을 했던 게 대략 1990년대 초반 얘기를 많이 합니다. 80년대 후반에 거품을 찍고요. 일본이 디플레가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먼저 직접적인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사람들의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퇴 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효과 때문에 첫째로는 소비를 줄이는 면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은퇴 후 생활을 엮어 나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고 자산 가격 전체가 떨어지니까 저축이 또 상당히 는 거죠. 그렇죠. 저축이 늘면서 소비가 줄고 그랬더니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니까 이 현상이 장기화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그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선 아베노믹스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인플레이션을 높여야 된다.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낮아진 소비를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도한 거죠. 예.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본 사례 얘기했는데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아까 그 일본 그 정책 당국자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약간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제 그 디플레이션 경험을 하게 된 건 사실은 그 석유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1, 2차 석유 파동이 생기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 석유 파동 문제에서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감세 정책을 폈죠.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건 행정부 때 감세 정책을 피니까 사실은 이제 재정 적자하고 이제 무역 수지 감소하면서 쌍둥이 적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니까 반대로 미국이 엄청난 미국이 격자를 그거를 좀 거고.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엔고를 유도한 거죠. 그렇죠. 플라자 합의에서 198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엔고가 되면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일본 그 중앙은행에서 저금리 정책을 제안한 거예요. 예. 5%에서 2% 정도 저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나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땅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거였군요. 상당히 이제 예.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스타일로 되면서 급등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이걸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가 부동산 일단 급등한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돼요. 긴축으로 다시 갔군요. 예. 근데 이미 이제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상환이 부담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총수요 위축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 소비가 다 이게 줄어들면서 위축되는, 예. 그게 한 20년 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아베가 취임하면서 이제 아베노피스라 그래가지고 예. 다시 이제 엔저 이제 그 현상을 이제 끌어내려고 끌어내려고 예.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또 그 20년 동안의 저 정책 실수를 조금 더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한다면은 요건 그 30년대 대공황에 있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했지만은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은 재정 적자 걱정한다, 인플레이션 걱정한다 하고서 확정적인 정책을 끊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긴축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예. 소비세를 좀 늘려서 재정 상태를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언제든지 너무 일찍이 끝냅니다. 그래 30년대에서도 나왔었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예.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비슷한 예.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그 결론을 본다면은 이러한 그 장기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한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글쎄요.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일본이 디플레,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 빠지면서 경제 활력이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성장률도 줄고 뭐 이런 식이 됐다라고 이제 일본의 그 디플레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지고 디플레가 왔던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자산 가격이 갑자기 버블이 터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즉 자산 가격 폭락에서 오는 디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감의 근원이 거기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자산 가격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산 시장에 선별적 효과, 실렉션 효과를 만들어요. 선별적 효과. 안 떨어지는 데는 안 떨어지고 이를테면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유지되는 뉴욕도 마찬가지였지만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양극화가 양극화가 심해지기 말씀이군요. 때문에 예. 이제 이 불경기가 이리 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찬스예요. 아, 없는 사람은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더 빌려야 힘들어지고. 되는 건데 문제는 돈을 빌리고 싶어도 불경기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현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일본 불황 이야기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그 사회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참 몇십 년 만에 경험하는 상황이 오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때에 생각을 하고 정책 어드바이저를 해요. 예.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게 스탑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도 뭐냐 하면 이 고금리 정책,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수재용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데 저게 어느 순간에 조금 더 빨리 멈춰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빨리 멈춰줘야 되는데 하도 안 겪어본 거니까 주춤한 겁니다. 주춤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 그냥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뭐 GDP 대비 예. 그 부채 비율 자체가 막 200%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R이 왔을 때의 정책 당국은 정말 현명해야 되고 과거의 기준으로 정부의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서 맞설 필요도 있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저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지금 뭐 올해 2% 성장 이러면 또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예.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적 대응을 펼쳐야 될지 말씀을 좀 결론 부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하던 중이어서요. 아베노믹스 얘기 좀 해보죠. 2013년도부터 아베가 2차 집권에 들어가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고요. 중앙은행은 그다음에 ETF를 이제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6년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일본의 경제가 과연 아베의 의도대로 인플레가 발생을 했느냐, 인플레가 좀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 디플레 상황을 좀 모면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나라라고 비교할 때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낮은 상태고 뭐 연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된 해도 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 아베노믹스 전하고 후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좀 약간 올라가긴 오르긴 했습니다. 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연년 하나씩 보면은 좀 물가가 아주 저물가나 뭐 마이너스 된 해가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갔다고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계속 아베노믹스의 우리나라보다는 목표가 아베의 목표가 2%였죠 인플레. 근데 네, 그거는 그것은 어림없는 아직 거지. 그거는 뭐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 좀 근접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2% 그렇죠. 터무니없이 저건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그런 목표는 뭐 약간은 성공했다고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베노믹스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공하진 않았고 그게 첫 번째 목표였지만 두 번째 목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예, 하고 예. 세 번째는 생산성을 개선한다. 예. 특히 좀 세 번째 목표도 원래 취지보다는 좀 그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일본 경제 구조를 평가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률도 뭐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높아졌다. 그리고 작년 그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은 2.4%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간 IMF에서 전망은 올해 일본의 2019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0.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물론 뭐 예전보다는 올랐다고 쳐도 아베노믹스에 과연 그만큼 쏟아 부은 돈에 비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그런데 그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1인당 GDP 숫자를 봐야 되는데 1인당 GDP 숫자는 비교적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또 다른 교수님들 송 교수님부터 예, 말씀하시죠.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가 이제 엔저를 지향하면서 한 취임 초기에 1, 2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까지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고 경제 부양 효과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앵고로 가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자산 글로벌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앵고 현상으로 가면서 네네. 사실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서는 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통화 정책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통화 정책에서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스웨덴, 뭐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안 좋다는 여러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은행이라든지 BIS 이런 데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좀 실패했다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지급준비금 예치할 때 사실은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은행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마이너스 금리 하면서 그 은행들이 조금 더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대출을 늘려서 유동성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금도 부족이 생겼고 대출 이자율도 떨어졌고 시중은행들 중앙은행이 예치금 이자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 그 자금 중개 기능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중에 있던 그 금융 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통화 정책으로 생각했던 그 유동성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는 거죠. 예. 이 교수님도 좀 아베노믹스 평가를 좀 아베노믹스는 아베도 진짜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운이 좋았대요.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리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운도 중요합니다. 아베는 두 가지 운이 좋은 게 하나가 일본은 특히 이제 제조업 가운데서도 부품 산업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 속에 고급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고급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시장이 바로 일본에서 그대로 건너간 거죠. 그거라고 하는 좋은 환경.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 하나가 이 일본이 이제 2020년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을 두고 이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효과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2020년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나 뭐 징크스라고 하는 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해에 막 경제가 막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제 디플레이션 그런 일본의 장기 불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느냐는 사실 2020년 올림픽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봐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치 상황에서 뭐 좀 더 견뎌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를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겪은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 일본의 디플레가 발생했던 원인과 그 과정,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디플레가 왔을 경우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이제 굳이 일본 얘기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뤄봤던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수님들 좀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좀 해볼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디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걸 전제로 해서 디플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디플레로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은 그 재정 확대 통화 정책 좀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9월달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예. 우리도 그 10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일단은 뭐 통화 정책의 효과가 뭐 어느 정도까지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통화 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일단 우선 필요가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내년도 513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513조로 이제 짰죠. 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민간 소비나 그 민간 투자가 유도되는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정 확대를 선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 세 번째는 이제 소비 확대를 위한 유인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유도. 예. 예. 특히 이제 고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고가 소비재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지급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에 대한 그 사실 소득 공제율이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선뜻 비싼 거를 가지고 이제 현금 결제를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일시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예. 재정 확대, 통화 정책 그 완화, 그다음에 소비 확대 유인, 그다음에 그 민간 부분에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 이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를 내려야 된다.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를테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금 15%인데 이거를 예전처럼 뭐 좀 높여야 된다라는 좀 그런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고요. 양 교수님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통화 정책은 당연히 좀 확장적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통화 정책이 따져보면은 굉장히 좀 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정 정책은 요걸 늘리기 위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통화 정책은 그냥 무조건 다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금리를 몇 번 내렸을 때 또는 그 전에 올렸을 때도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깔아놔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확장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거는 맞다고 보지만은 이제 마이크로 차원에서 좀 프로그램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대, 60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난 그 상반기에 그 일자리를 본다면은 60대에서 많이 창출됐겠지만은 오히려 40대, 50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거나 줄었죠.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40대, 50대 분들을 보면은 가장 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네. 오히려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그렇죠. 20대, 60대 분들은 뭐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 소득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의 포커스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SOC 프로젝트 많이 해서 돈을 낭비했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SOC 프로젝트들을 좀 반대했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다면은 SOC 프로젝트를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인 답이 되는데 지금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보면 예. 일시적으로 좀 수요나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그러니까요. 늘려가지고 우리가 저성장의 늪을 좀 해치려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계속해야죠.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여쭤봤으면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 여쭤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40, 50대 지금 고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허리고 이 사람들 이 연령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40, 50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이유로는 제조업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영업자들이 이 연령대에 몰려 있다는 이런 점들을 지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영업자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하나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힘이 좀 덜 미치는 부분이라. 직접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규제적인 스트레스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있다고 규제에서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우리가 그 예. 일본 수출 규제 얘기했을 때도 언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환경법이나 환경 규제를 좀 약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노동 시제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연구도 더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노동 시장이 더 유연하게 되면은 예, 예, 그러면은 예. 일자리 성장이 더 늘 거라고 들고 그러면은 40대 5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40대 50대 분들이 일단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 안전망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사회 안전망 같은 걸 늘려가지고선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만들고 좀 예. 소득을 좀 더 보존하면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선 우리가 그렇죠. 좀 더 큰 유연성이 따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정책하고 그렇죠. 예. 구조 조정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고 다른 걸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진전이 없고 그냥 예. 문제만 키워주는 거죠. 예, 실제로 북유럽 방식의 이제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커버를 하고 또 직업 재교육 같은 이런 걸 또 좀 시스템화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자, 이종욱 교수님도 어떤 식으로 좀 정부가 이런 디플레에 대한 공포감을 좀 대응을 해야지 현명할까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두 분 교수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디플레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수요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 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게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예. 순수출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이 조화를 시킬 것이냐가 남아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돼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생기려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를 하는 가계를 보면 뭐 이미 뭐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지금 중산층은 줄어요. 네. 맞습니까? 중산층은 좀 줄고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중산층에서 그 상위 계층 올라가는 사람은 적고 적죠.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소비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부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정부가 일자리를 정해봤자 정부는 서비스 산업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질이 조금 직이 낮죠. 약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민간 일자리 중요한데 민간 일자리라고 하는 우리 강공업이라는 제조업 부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몇 년 동안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기저 요인이 있는 데서 우리가 민간 부분의 소비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도 이번에도 이번 2, 4분기 경제 성장 올리면서도 민간 부분의 정부 부분의 소비가 성장 지표가 1.2예요. 그다음 민간 부분의 소비 기준은 마이너스 0.2예요. 네. 그래서 1.0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 늘린다 그러지 말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정의의 개념에 따라서 야 임금은 줄여야지 임금을 높여서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 소득이 안 생기면 그렇죠. 저소득층 떨어지는데 이게 멤버를 무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상당히 아직 그 일본 사람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훨씬 도전적입니다. 그러면 훨씬 도전적이에요.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다 이거야. 이런데 젊은 사람이 나가서 수출도 하고 뭔가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이것도 뭡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팔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정부가 이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우리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정부 주도의 총수요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대부분 아까 말한 장기 불황이 온다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무리 저물가가 글로벌리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만의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마치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우리가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 장비를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냐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어떤 저물가 상황, 디플레에 대한 공포, 심지어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 자체가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는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한계상에 왔다라는 것을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겠죠. 오늘 세 분하고 디플레에 대한 공포 실체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서 교수님, 양 교수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교수로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후보자 부인을 중심으로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입니다. 수상 및 표창 실적에 한 개의 표창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대학교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데 SBS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봉사를 해 총장이 주는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앞서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는 대학교 4학년인 2013년 모 대학의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표창장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가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에서도 인턴십을 해 셀프 스펙 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경북교육청에 돈을 받아 동양대에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딸이 관여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사무실과 총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라든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또 생긴 것이고 또 검찰에서도 이 기자간담회 내용을 눈여겨봤을 그러겠죠? 것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를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장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답변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을 수도 있고 뭐 검찰 입장에서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의혹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거꾸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 그래도 이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후보자의 답변에 반박하는 예.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삐를 더 당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임명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또 그 청문회 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서는 뭐 특별히 조국 후보자를 더 의심했다 이것보다는 향후에 펼쳐질 정치 일정상 빨리 수색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은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에서 해소가 된 의혹들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검찰이 뭐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검찰이 포커스를 더 둘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기자간담회 이후의 수사의 핵심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딸 특혜의혹 관련해서 이 정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네. 부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두 가지에 좀 걸쳐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딸이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데 진짜 그 표창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일단 동양대학교에서는 상을 준 적이 없다. 총장상을 준 적이 네, 없다. 이게 기억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상에는 이제 1년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양측에서 말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딸 스펙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동양대 재직 중인 정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예.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고 펀드 쪽에 잘 알고 있는 친척한테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친척이 바로 오촌 조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촌 조카가 해외에 있죠. 필리핀에 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빨리 조기 귀국을 하라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검찰의 입장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펀드에 가입하고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 배우자 쪽에서 많이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검찰이 이제 좀 불가피하게 동양대의 정교수 재직 중인 그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그 검찰이 상당히 전방위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던 이제 그 전문가분들, 그 특히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왜 조 후보 집하고 조 후보의 핸드폰을 압수를 안 하느냐,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압수수색 범위만 해도 전방위적이다라고 그렇죠. 할 만큼 대단히 많은 대학교와 또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인정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택 인정. 네, 자택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거의 사람을 거의 무장해제 내지는 심하게 얘기해서 인수분해하는 네, 그런 효과까지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자택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을 검찰에서 예의주시할 수도 있는데 자택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압수수색을 일단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검찰이 조 후보자의 자택도 그렇고 조 후보자의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를 해서 수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반 여론 입장에서도 아니 저기 자택까지 저렇게 털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나만 알까? 이런 여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말끔하게 다 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몇 별의별 자료들이 다 검찰이 입수를 할 그렇긴 수 하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 문제라든가 여기에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도 지금 사실 그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여러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검찰도 사실은 법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적 흐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 도중에 자택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뭐 일반 국민들이 봐도 거기까지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까지 나오는 아마 배경 중에 하나는 검찰이 지난달 말이죠. 17일 날 그 1차 압수수색을 할 때 조 후보자 측에서 또는 조 후보자 그 의혹과 관련된 일부 학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확인을 했다, 포착을 했다 검찰에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론들이 이런 뭐 일각의 그게 꼭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검찰이 마지막 카드로 자택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자택 압수수색이랑 핸드폰 압수수색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자택은 전방위적으로 그 집까지 이제 샅샅이 그렇죠. 파헤쳐 들어가는 것인데 핸드폰 정도면은 사실은 예전에 뭐 조국 수석이 그 청와대에 몸담고 있을 때도 청와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구멍이 났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뭐 핸드폰을 좀 수거해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직기관에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검찰이 너무 이렇게 후보자 본인을 파고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좀 신경이 쓰인다면 자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핸드폰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것도 물론 추론이긴 합니다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뭐 뚜렷한 뭔가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핸드폰은 그 포렌식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다 하면 포렌식, 그 지운까지 다 그 그렇습니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런 어떤 의혹들, 검찰이 뭐 소위 말해서 봐주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있어서 검찰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조사를 시작한 거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어제 또 새로 좀 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그 딸의 영어 실력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 후보는 해명할 때 딸이 영어를 되게 잘해서 그래서 단국대에서 일저자가 등재될 때 책임 교수가 그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저자를 줬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자기들이 자료를 어디 입수해 보니 실제로 한영 외고 시절 딸의 영어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중간 정도였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제기된 거는 영어 장문 평가 부분이었는데 예. 조국 후보자 딸이 하위 등급이더라. 6 내지 8등급의 낮은 등급이더라.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저 내신 등급이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나온 등급이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와, 저런 성적이 나오거나 전국적으로 뭐 저 정도의 성적이다 이게 아니라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그렇죠. 성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 주장만으로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보기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은 외고 입학 자체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예. 한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영장문을 하려면 특히 논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려면 국어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외국어 실력, 영어 실력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논문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 중에서 이노스 유전자 다형성. 네. 이것이 과연 그 고등학교 또 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논문인가? 그래서 설령 이제 영어로 뭐 번역을 하고 장문을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의학적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으로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게 논문 제1저자 네. 논란의 그러니까 논문 핵심이 아닌가. 자체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과연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그 의학자들이 쓸 수 있는 논문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게 맞았느냐?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어차피 외국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 좀 낮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논란인가? 이 의문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같은 외고 출신 어떤 그 뭐 전 출신이니까 어디면 동창생이겠죠, 이제. 그 동문이 때 SNS에 올린 거라서 그 정도면은 뭐 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건 또 이제 동문이니까 좀 차치하고.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번지냐면 주광덕 의원이 이 자료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그 자료는 사적인 거 아니냐, 그 자료를 도대체 네. 어떻게 얻은 거냐, 구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뭐 조사도 하겠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유출 의혹이 불거진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이게 묘하게도 조국 후보자가 법학자로서 독수독과 이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이론에 좀 해박한 법학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 생각이 공교롭게 났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그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민감한 부분이죠. 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예. 그것을 잘못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그것은 그 취득한 사람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그럴 대목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진해가지고 차라리 성적표라든지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서 그것을 막 파헤집기 전에 그렇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코 당사자에게 강요되거나 강제돼서는 안 그럼요.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조 후보자 딸도 또 고소를 또 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사실은 이제 어린 나이는 뭐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만 내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내놓는 게 꼭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특혜 의혹이 나왔을 때 SNS에 아들 성적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거를 들면서 이제 내놓는 게 좋은 거냐 전략적인 뭐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재송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의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시간은 대략 저녁 늦게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 밤 늦게 귀국을 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임명과 관련된 결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의를 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얘기는 청문회를 하는지 여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부는 결국 이제 여야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또 공을 또 국회로 던져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송부 시한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에 밤늦게 돌아오자마자 결재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송부 기한 끝나고 나면은 또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관측은 9월 9일에 글쎄요. 다음 주 초에 결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방금 전에 그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사 그 담당자들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갖긴 했는데 예. 한 20분 대화를 하고 일단은 결렬이 됐어요. 현재 글쎄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어쨌든 계속 네. 접촉을 하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청문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에요. 근데 좀 또 그 증인 채택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라도 하자라고 예. 하는 또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그렇죠. 기회도 줬고 우리도 그러니까요.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좀 마다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JTBC 그 뉴스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저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뭐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제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리고 주말 청문회는 거의 가능성이 안 그러니까 보이는 그건 것이 아닌 것 같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오전에 한 행사에서 청문회 날짜가 3일 남았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주말에는 없다라는 그러네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박한 도중에 과연 여야 쪽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동안은 너무 이 문제로 협상을 질질 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상 청문회를 좀 열만하니까 다시 그것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마지막 키는 민주당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에 달려 있는 게 여론에서도 아니 민주당도 지금 잘하는 게 없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자의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빌려놓고는 그러니까요. 조국 후보자한테 넘겨줬다. 아, 이 부분에 대한 그랬군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자간담회는 그렇게 조선을 해놓고 청문회 가능성을 닫으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국민 여론이 좀 올라온다고 판단이 되면 민주당도 조금은 그러니까요.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원래 이틀로 잡혀있던 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말대로 3일밖에 안 나왔다는 오늘 정도에 합의를 하고 네. 원래 예정대로 이틀을 하든지 아니면은 남은 이틀 중에서 뭐 하루 정도라도 하든지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한국당이 뭔가 대단한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별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문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내놓겠다라는 뭐 전략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따지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어떤 뭐 증거 자료들 의혹들을 뭔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펼쳐 보이는 게 오히려 한국당에 있어도 좀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당 행보를 보면은 한국당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막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임명돼가지고 계속 조국 장관 체제로 가면서 거기에 계속 맞서서 투쟁하고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굳이 그 전에 어떻게 낙마를 시킨다거나 검증을 철저히 오히려?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뭐 최대한 양보를 해서 청문회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사실 예. 그 박지원 의원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덫에 걸렸다 이런 진단을 또 그러니까요.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점이 또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 네, 그 터트렸으면 그 의혹을 매조지를 또 해줘야죠. 그게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0년 전인 지난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9,000포인트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2만 포인트 정도 하니까 거의 2배였습니다. 또 당시에 주요 일본의 6대 도시 평균 토지 가격은 30년 전이 지금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일본의 자산 가격은 절반이나 사라진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디플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감의 배경에는 이런 일본의 자산 가격 추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에 빠지면 일본처럼 아파트 값도 땅값도 주가도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일 겁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구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기 때문입니다.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 나올지는 결국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기업, 가게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